한 명만 더 죽이면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꾸역꾸역 앞으로 전진하던 순간 아니 거짓말 안 해. 거짓말했지 약간. 다음날 아침 그 남자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 과학적으로 귀신은 없는 거 알죠? 그래도 내가 봤잖아. 예.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탠 A의 블러드 다이어리. 오늘도 이렇게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팟캐스트를 듣고 뱀파이어들은 진짜 수천 년 동안 다양한 일을 보고 듣는구나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가 아무 얘기나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아 그쵸. 저희도 이제 다 직접 선별을 해가지고 그쵸. 저도 이 블러드 다이어리를 찍으면서 괴담, 스릴러, 뭔가 이런 미스터리 영화 같은 게 좀 예전보다 좀 눈길이 잘 안 가더라고요. 뭔가 잘 그래요? 안 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네, 오히려? 좀 무서워서. 네. 여기서 계속 뭔가 무서운 일들을 막 듣고 하니까. 전 오히려 막 알고리즘에 더 뜨던데. 아.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적이 없는데 폰이 이걸 들었나 봐요. 근데 좀 그런 게 네.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다들 뭐 인생 영화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스릴러 중. 공포로 어. 그거 뭐였지? 전종선님 나오는 거. 아 콜? 콜. 그거 진짜 약간 맞아. 마지막에 소름이었어. 저는 일본 드라마인데 지멘시라고 그 땅을 파는 그 사기꾼. 파묘 같은 거구나. 진짜 너무 현실적이라서 너무 무서웠어요. 형은요? 숨바꼭질? 오! 그거. 저도. 그거 본 이후로부터 집에 아무도 없으면은 나 들어왔다 뭐 일부러 막 그런 큰 소리 내고 옷장문 다 열어보고. 아 근데 저는 그런 건 좋아해요. 공포 게임. 바이오하자드 게임? 이런 거. 네, 아무튼 오늘도 이제 우리 중에 거짓말을 하는 블러드 라이어가 있을 텐데 다들 잘 잡아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오늘 누구부터 시작하나요? 오늘은 저부터 하겠습니다. 음흠. 자, 이제 제가 2009년에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탐사 동아리원이었거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그런 재미에 살았었죠. 근데 그해 11월에 유타주에서 이 일이 터지면서 동아리가 아예 멈췄었던 적이 있었어요. 미국 유타주에는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가 있어요. 근데 이 황무지 한가운데 좁은 틈이 있어요. 여긴 한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동굴은 1960년대에 처음 발견되자마자 동굴 탐사를 사랑하는 일명 케이버들에게 주목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동굴의 입구는 콘크리트로 단단히 막혀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동굴이 다시 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동굴에는 엄청난 것이 묻혀 있거든요. 2009년 11월 25일 미국 버지니아에 사는 의대생 존 존스는 오랜만에 고향에 갔다가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동안 갇혀있던 지역 동굴이 드디어 다시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위험해서 출입 통제를 했던 그런 동굴이 열렸다 이러면 다들 가고 싶어요. 어때요? 가고 완전 싶어요. 가고 싶지. 아 진짜요? 응. 전 가기 싫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열렸다고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위험해서 막혔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길래. 아 그걸 모르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이 가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음. 저는 괜한 모험을 싫어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튼 평소에 익스트림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존은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이 동굴은 아주 좁고 꼬불꼬불한 미로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동굴의 정확한 구조를 몰랐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한동안 출입을 통제했었거든요. 존은 동굴에 가보고 싶어서 몸이 막 근질근질 거렸어요. 결국 친구들과 함께 장비를 챙겨서 동굴로 향합니다. 그렇게 비좁은 입구에 몸을 구겨 넣으면서 동굴로 들어간 순간 존은 좀 실망했어요. 동굴이 생각보다 막 그렇게 좁거나 험하지 않은 거예요. 실망한 존을 보고 친구가 말했어요. 야,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어. 두고 봐. 그날의 탐사 경로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가 입구. 음. 여기 이 노란색이 탐사 경로예요. 근데 이 빨간색이 가면 안 되는 곳. 이건 좀 만든 티가 나는데요. 일단 쭉쭉 보여드릴게요. 저는 타고난 운동신경 덕분에 아주 쉽게 동굴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동굴은 어둡고 고요하고 굉장히 습했어요. 헤드랜턴으로 이리저리 비춰보던 저는 드디어 찾아 헤매던 그 통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즉시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고 조금씩 앞으로 기어나가기 시작했죠. 저는 느꼈어요. 역시 설명으로 듣는 거랑 실제는 다르구나. 통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좁은 거예요. 그래서 팔을 뻗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그렇게 꾸역꾸역 앞으로 전진하던 순간 존이 비명을 질렀어요. 오르막길 끝에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람에 존은 좁은 구덩이 속에 두 발만 이렇게 삐쭉 나온 상태로 거꾸로 처박혀버리고 말았어요. 다행히 친구가 존의 비명을 들었지만 막상 존을 찾기까지는 한참이 걸렸어요. 알고 보니 존이 길을 잘못 들어서 완전 엉뚱한 곳에 가 있었던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지도가 기억나나요? 가면 안 되는. 그쵸. 이 빨간색이 존이 간 곳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지만 존이 이렇게 가버린 거죠. 너무 좁은 곳으로. 낭떠러지가 있어서 또 그쵸. 저게 된 거지. 네. 거꾸로. 존을 겨우 찾은 친구들이 이제 즉시 911에 신고를 했고 순식간에 구조대원들이 달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구조? 그쵸? 아까 전에 계속 얘기한 대로 동굴이 너무 좁다는 거였어요. 구조대원이 한 명 이상 들어갈 수도 없고 구조 장비를 투입하기도 굉장히 힘든 컨디션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대원들은 굉장히 초조해했어요. 거꾸로 처박혀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자세로 오래 있으면은 피가 얼굴로 몰려서 질식사할 수도 있었거든요. 긴급 회의 끝에 대원들은 단단한 암석에 도르래를 고정하고 로프에 존의 다리를 묶어서 몸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오! 된다! 존의 몸을 살짝 들어올리는데 성공했어요. 덕분에 존에게 물도 주고 무전기도 내려보내서 존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존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정신도 뚜렷한 상태였어요. 이제 존을 완전히 빼내기만 하면 끝이었죠. 그런데 안 돼! 쾅 소리가 나면서 고정되어 있던 도르래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존의 몸이 미끄러졌고 더 깊은 곳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대원들은 이를 악물고 다시 시도했죠.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해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모두가 절망에 빠진 순간 무전기가 지직거렸어요. 그리고 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이제 기력을 다해가는 존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날 포기해. 난 글렀어. 뭐라 했을 것 같아? 통장 비밀번호. 오. 현실적인데? 아, 진짜 현실적인데. 엄마한테 그거 다 넘기라고. 자, 이제 선우 형 말대로 난 괜찮아요. 다들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착하네. 더 이상 구조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존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존에게 말을 걸고 노래도 불러주고 가족과 대화를 시켰지만 존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져만 갔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의사가 존의 발목을 통해서 맥박을 짚어보고 결국 사망 선고를 내렸죠. 사고를 당한 지 27시간 만의 일이었어요. 더 큰 비극은 존이 이제 사망한 뒤에도 시신을 수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대원들은 철수를 했고 존은 그 좁은 구덩이에 거꾸로 끼인 채 어둠 속에 영원히 남게 됐어요. 동굴이 그 자체로 이제 존의 무덤이 되고 만 거죠. 그 후에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입구에 콘크리트를 부었고 그렇게 동굴은 완전히 폐쇄됐어요. 지금도 이 동굴 근처에 가면 콘크리트로 막은 입구랑 입구에 걸어놓은
존의 사진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사진 속 존은 이렇게 말하는 듯해요. 누군가 이런 어둠 속에 갇히는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고. 무모한 호기심에 너의 소중한 삶을 걸지는 말라고 말이에요.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근데 뭔가 이 얘기를 나 어디서 뭔가 본 것 같아. 아, 그래요? 동굴 막 거꾸로 갇힌. 근데 다들 약간 27시간 동안 거기에 갇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거꾸로. 제가 연습실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가끔 하잖아요. 재미로. 아, 한 3분 하는데 얼굴 터질 것 같거든요. 그러네. 27시간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긴 해요. 뭐야?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죽었죠. 아 그치 네. 그건 그렇지. 자, 추가 증거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콘크리트로 덮인 입구와 존의 사진 이거고. 동굴이 아예 이렇게 생깁니다. 2000년대 사진이 흑백인가? 약간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아, 아, 진짜로? 방금 형의 얼굴에서 거짓말 보고 있어. 아니, 거짓말 안 거짓말 했지 약간 모든 사진은 그냥 다 흑백으로 하셨다고. 네. 있을 법한 일이긴 하죠. 이거. 동굴에 갇히는 거. 그냥 믿는 겁니까? 아니 나 근데 이거 진짜 실화인 것 같아. 왜 이렇게 시시해? 왜? 아니, 뭐 다들 막 원래 의심하거든요. 그럼 한번 다른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홀드 일단. 가보시죠. 누구시죠, 다음? 접니다. 오, 귀신 이야기 없어요, 이번에? 귀신 이야기가 딱 필요하던 참에 제가 아, 귀신이에요? 귀신 얘기를. 오 마이 갓. 큰일 났다. 과학적으로 귀신은 없는 거 알죠? 근데 또 내가 봤잖아. 그러니까 없다니. 있다니까? 없다니. 있어. 과학적으로 없는 거면 이게 결말이 나와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못 본 사람들은 못 믿지 당연히. 근데 술안주는 좋긴 하죠. 선우의 얘기가. 아무튼 두 번째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 한 1637년이야. 아 왜? 아 맨날 이래. 내가 읽으면 맨날 니키가 자꾸 웃어. 연기 톤 조금은 좀. 내가 해볼게. 오케이. 가오리. 한 1637년이었나? 난 남한산성 아래 작은 주막에서 술상을 나르는 일을 돕고 있었어. 오, 알바. 알바 같은 개념이긴 했지. 근데 이게 전쟁이 좀 끝날 때쯤이라 다들 술을 좀 많이 찾곤 했거든. 아 근데 그때 밤마다 손님들이 자꾸 취해가지고 자꾸 막 어떤 소리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했는데 그게 조선 전체를 벌벌 떨게 한 소리더라고. 너네 혹시 사람이 공포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건 너무 나약한 사람인데. 솔직히 나도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자, 아무튼 1637년 조선 인조시대 때 얘기야. 병자호란의 참혹한 전쟁이 끝난 직후로 돌아가 볼 거야.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7월의 어느 밤, 한 남자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어. 그런데 왠지 모르게 등 뒤가 서늘하고 누군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남자는 정말 겨우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그 남자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돼. 방에는 누가 침입한 흔적도 없고 시신에는 외상이나 독살의 흔적도 없었지. 범인은 이 남자를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한 걸까? 퀴즈. 맞춰요, 맞춰요? 외상이 없었어요. 뭐 독살 뭐 이런 흔적이 아무것도 없었어. 암살.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그러게요. 진짜 이상하지. 그런데 죽은 남자의 표정이 극도로 겁에 질린 채 굳어 있었어. 눈조차 감지 못한 채로. 근데 이렇게 죽어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야. 멀쩡히 잠들었던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이면 겁에 질린 얼굴로 죽어나가기 일쑤였어. 사람들은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살인이라고 생각을 했지. 포도청에서는 꽤 열심히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의 흔적은 단 하나도 찾지 못했어. 그런데 이웃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죽기 전날 밤 정체모를 기괴한 소리를 들었다고.
오케이 이거 지금 뭐야? 아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뭔가 이런 뭔가 휘휘 뭐 이런 소리가 들렸대. 바람 소리. 이게 뭔가 비바람을 뚫고 들려오는 좀 기분 나쁜 웃음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 귓가에 뭔가 자꾸 막 휘휘 하면서 입김을 불어넣는 소리 같기도 했대. 이게 도성을 지키는 병졸들도 밤만 되면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 소리가 들리면 바로 나타난다던데? 애끼, 도성을 지키는 우리가 겁이 나면 되겠어? 그때였어. 병졸들은 동시에 그 소리를 들었어.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횃불을 들어 올리자 휘휘 소리가 반대편 담장에서 곧장 울려 퍼졌어. 얼른 담장으로 뛰어가니 이번엔 저쪽 기와지붕에서 들리는 듯 하다가 결국엔 또 반대쪽 굴뚝 너머로 사라져 버렸어.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 기묘한 연쇄살인의 공포는 조선 전역으로 퍼져나갔어. 큰일 났다 이거. 아, 좀 똑바로 해봐요. 좀 옆에. 오케이 진짜 안 웃을게요. 오케이. 소리만 듣고도 그대로 숨을 거두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어. 그런데 비슷한 시기 전주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져. 정체 모를 무언가가 하늘에서 날아들어 사람들을 낚아채가기 시작한 거야. 마을 사람들이 활로 맞춰 떨어뜨린 그것의 정체는 까치였어. 하지만 평범한 까치가 아니야. 모습은 까치였지만 몸집이 독수리만큼 거대한 말 그대로 괴물새에 가까웠지. 어느 날 다시 휘휘 소리가 들리자 용기를 낸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광장으로 몰려나왔고 머리 위로 날아든 무언가를 힘을 합쳐서 내리쳤대. 툭! 몽둥이에 맞아 땅에 떨어진 건 엄청 커다란 박 하나였어. 박? 박. 하지만 평범해 보였던 그 박은 무슨 쇳덩이 마냥 아무리 때려도 깨지질 않았대. 결국 도끼까지 가져와서 정말 수십 번을 내리친 끝에 쩍 박이 갈라졌어. 그 순간 피비린내가 확 퍼지더니 그 안에서 뒤엉켜 있던 까치 수십 마리가 비틀거리며 한꺼번에 하늘로 솟구쳤어. 사람들은 혼돈에 휩싸였지. 정녕 사람을 죽어나가게 한 그 소리의 정체가 행운의 상징이던 까치였다는 건가 싶어서 말이야. 그리고 이 기괴한 존재를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게 됐어. 휘휘 귀신. 비가 오는 날 밤 회외 귀신이 까치를 둔갑해서 사람들의 길을 빨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어. 실제로 조선 야사 속담록에도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 인조 15년 7월에 비가 잇따라 내렸다. 서울에 요귀의 변이 있어 밤마다 인가의 소리를 내며 출입하여 사람들이 가위에 눌려 죽는 일이 많았다. 귀신이 휘휘하는 소리를 내고 있으므로 모두 휘휘 귀신이라 하였다. 사람들은 이 휘휘 귀신의 정체를 추측하기 시작했지. 어떤 사람은 병자호란 당시 죽었던 원혼이 한을 풀지 못해 나타난 거라 생각했어. 휘휘 소리가 마치 울음소리로도 느껴졌거든. 이 소식을 들은 조선의 왕 인조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남한산성으로 향했어. 그곳에 숭열전이라는 사당을 짓고 성대한 위령제를 올렸어. 전쟁 중 비참하게 죽어간 수많은 영혼을 달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낸 거야. 신기하게도 위령제가 끝난 후에 더 이상 휘휘 귀신의 피해는 없었대. 혼령들이 위로를 받아 떠난 걸까? 아니면 백성들의 얼어붙은 마음이 그제서야 조금 녹아내린 걸까? 어쩌면 휘휘 귀신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남긴 슬픈 기억의 그림자였을지도 몰라.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잘 들었습니다. 아 근데 약간 이거 잘 얘기했으면은 좀 몰입감 있었어. 그러니까 믿을만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휘휘 이거 하는 게 너무 심지어 회회예요. 휘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힘들었어. 잘했어요. 내가 증거를 갖고 온 게 있는데 한국 괴물 백과라고 정말 우리 옛 기록들을 토대로 한국에 존재했던 괴물과 요괴들에 대해 정리해둔 저거. 책인데 열어보진 못해요? 지금 열 수는 없어. 왜요? 안에 너무 안에 아무것도 확실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안에 진짜 있는 게 너무 확실해. 아 그러면 한번 보게요. 이건 내가 글이라도. 나중에 진짜 이게 진실이 밝혀지면 그때 공개할게. 그러면 증거가 아니잖아. 증거를 지금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튼 이 책에 이 내용이 있다. 저 종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 이런 일에 대한 그 그림을 저 그린 거야. 까치. 이건 근데 진짜 실제로 약간 말이 안 되긴 한다. 그 박을 깼는데 갑자기 까치 20마리가 헤 하면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요. 어떻게 들어가요? 좁은 입구에. I don't know. 나 이것까지는 자세히 모르지. 마지막 이야기는 제 차례입니다. 2006년 저는 필라델피아의 작은 동네에서 사서로 일했었는데요. 다들 월드컵 중계를 보러 가서 도서관이 텅 비어 있었을 때 어떤 학생이 달려와서 이 책 읽냐며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전 세계가 이제 월드컵 열기로 들썩이던 2006년 어느 날이었어요. 다들 축구 이야기로 바쁠 때 한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어요. 형들도 잘 알 것 같은데 레딧이라고. 그 안에서도 추리소설 커뮤니티였어요. 이 소설을 쓴 작가를 찾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미국 필라델피아 외곽의 한 오래된 중고 서점에서 먼지 쌓인 추리소설을 한 권 발견했대요.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게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피해자를 죽이는 장면의 디테일부터 살인을 저지를 때 범인의 심리까지 읽는 내내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구체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쓴 저자의 이름은 루시아 스칼렛. 커뮤니티의 글쓴이는 며칠 동안이나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을 뒤졌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디에도 정보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글을 올리게 된 거죠. Who is 루시아 스칼렛? 루시아 스칼렛을 찾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추리소설 마니아 사이로 퍼져나갔어요. 처음 들어보는 작가인데 소설 홍보하려고 주작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 책 꼭 보고 싶다. 이런 댓글이 계속 달렸죠. 그런데 그중 유독 눈에 띄는 댓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책 찾지 마세요. 유럽에선 금지된 소설이에요. 이 댓글을 시작으로 믿기 힘든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실 이 작가는 1880년대 후반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던 추리소설계의 여왕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죠. 영국에 셜록 홈즈, 코난 도일이 있다면 프랑스에는 루시아 스칼렛이 있다. 그녀가 신간을 내놓을 때마다 서점 앞에 대기줄이 끝도 없이 이어지곤 했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단한 작가의 소설이 하루아침에 금서가 되어 사라진 걸까요? 예상돼요. 약간 실제 살인한 그 경험을 토대로 쓴 글인가? 공개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자기의 그런 범죄 이거를 막 너무 사실대로 적은 거니까.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사건의 시작은 파리 견치청의 장 피에르 형사, 그가 루시아의 소설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1885년 어느 겨울밤 파리 외곽의 한 낡은 창고에서 잔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해요. 현장은 너무 치밀했어요. 범인은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았죠. 그런데 장 피에르 형사에게 유난히 거슬리던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피해 여성의 입안에 마치 보란 듯이 꽂혀있던 보랏빛 꽃 문치였어요. 그건 살인이 아니라 과시를 위한 표식 같아 보였어요. 결국 이 사건은 해결되지 못했는데 얼마 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잔피에르 형사가 루시아 스칼렛이 쓴 보랏빛 살인이라는 시리즈를 읽게 되었던 거죠. 그는 두 눈을 의심했죠. 소설 속에 묘사된 살인 현장이 며칠 전
자신이 직접 본 창고 사건과 너무 똑같았던 거예요. 음. 분명 대중에 공개된 사건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네, 그로부터 1년 뒤 파리 몬마르트 언덕에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터져요. 피해자는 젊은 여성 모델이었는데 온몸이 하얀 파라핀 액체로 겹겹이 둘러싸인 채 발견됐어요. 현들이 파라핀 액체 뭔지 알아요? 파라핀? 파라핀. 물. 파라핀은 쉽게 말해서 액체 상태의 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 아, 초. 그리고 피해자의 눈꺼풀 아래에는 보라색 보석이 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 역시 범인을 찾지 못한 채 미궁에 빠졌어요. 답답함이 쌓여가던 잔피에르 형사는 루시아의 보랏빛 살인 시리즈 신간을 사서 보게 됐는데 소설 속 한 문장에 머리가 띵해지는 것 같았죠. 죽음이 완성될 때 여성의 눈에 어린 마지막 공포는 보랏빛 버섯만큼이나 영롱하다. 잔피에르 형사는 이건 우연일 수가 없다고 확신을 했어요. 물론 다른 형사들은 비웃기만 했죠. 여성 작가가 어떻게 혼자서 시체를 옮길 수 있었겠냐. 아마 현장 정보를 아는 형사가 작가에게 흘렸을 거다. 하지만 형사는 포기하지 않고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출판사 직원들 중에도 작가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었대요. 늦은 밤 검은 만토를 뒤집어 쓴 인물이 원고만 두고 후다닥 떠난다는 거예요. 결국 잔피에르 형사는 출판사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했어요. 한 5일쯤 지났을까 드디어 검은 만토를 뒤집어 쓴 인물이 출판사에 들어가는 게 포착됐어요. 재빠르게 뒤따라 들어간 형사는 그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게 문부터 잠가버렸죠. 움직이지 마세요. 순식간에 겨누어진 천국. 만토를 쓴 인물은 결국 멈춰섰어요. 드디어 얼굴을 가리고 있던 만토를 벗겼죠. 모습을 확인한 순간 형사는 그만 깜짝 놀라서 굳어버렸대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루시아 스칼렛은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여자가 아니다. 저 똑같이 생각했는데. 정답이에요. 네, 사실 루시아 스칼렛은 덥수룩한 수염을 가진 중년의 남자였어요. 여성의 필명을 써서 이제 전체를 숨기고 있었던 거죠. 취조실에서 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퍼부었어요. 소설 속 장면이 실제 사건 현장과 같은 건 우연입니까? 어떻게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죠? 그동안 침묵을 이어가던 남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한 명만 더 죽이면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맞아요. 이 남자는 뛰어난 상상력을 가진 천재 작가 같은 게 아니었어요. 보랏빛 살인 시리즈를 이어가기 위해서 실제로 살인을 저질러온 살인마였던 거죠. 대중들이 열광하며 읽었던 그의 추리 소설들은 사실 그가 직접 써내려간 살인 후기였던 거였습니다. 당연히 이 남자는 살인죄로 수감됐고 충격에 빠진 피해자 가족들은 그의 모든 책에 대해 출판 정지 소송을 걸었어요. 법원은 정년 폐기 명령을 내렸죠. 그렇게 루시아 스칼렛의 책들은 영원히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금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00년 넘게 묻혀있던 잔혹한 기록이 2006년 한 중고 서점에서 발견된 거예요. 사실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낡은 서점에서 미처 폐기되지 못한 책이 발견되곤 해요. 그러니까 혹시 루시아 스칼렛이란 이름이 적힌 책을 본다면 절대 호기심에 열어보지는 마세요. 그건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들의 고통이 담긴 잔인한 기록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재밌게 읽었던 그런 추리 소설이 실화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소름 돋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싫어질 것 같아. 그걸 재밌게 읽은 형 자신이. 너무 이건 사람으로서의 뭔가 그런 게 아니잖아. 네, 여기서 증거. 제가 맨 처음에 커뮤니티라 했었잖아요.
그 실제 커뮤니티 이렇게 음, 커뮤니티에 언제 커뮤니티야? 2006년 이건 2000. 좋아. 레딧 들어봤는데. 근데 위에 보시면은 20년 전이라고 써 있거든요. 오 그렇네. 밑에서부터 이제 쭉쭉 올라가요. 오 근데 진짜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도 아니에요. 뭐 인스타그램 X 막 이런 게 아니라 아니 나 이런 내용에 그- 뭔가 약간 들어본 것 같은데 약간 음. 실제 자기가 살인을 저질러서 저질렀어. 사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되게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구나. 에? 있을 법한 얘기라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있을 법한 이야기라 생각했어요. 생각을 했다는 그러니까 건 그게 이 책뿐만 아니라 사실 그 자기가 저지른 약간 좀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아, 약간 좀 그런 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이렇게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진실을 가릴 시간입니다. 블러드 라이더를 한번 찾아볼까요? 정원이가 죽음의 동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내가 해외 귀신 음흠. 이야기를 했고 니키가 예언의 소설에 대해 말을 해줬는데 다들 들어보니 어떤 얘기가 거짓일 것 같아? 저는 형이 가짜 같아요. 저도 네. 이 책을 보고도 못 믿겠어 지금? 내 이 책을 까면은 내가 진짜인 게 다들 알겠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니키 같거든요. 왜냐면 이 형 약간 얼굴이 진짜인 얼굴이. 나 진짜야. 이 형 거짓말할 때 제 표정 아는데 나 진짜 진짜요? 진짜야. 진짜요? 진짜야. 진짜요? 이건 진짜야. 아, 이 얘기를 뭔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아, 니키 약간 니키 표정이 약간. 그럼 저 정원 진짜인데. 그래? 예. 일단 나는 근데 진짜야. 뭐 가짜는 없죠. 이 진짜인 요 페이지를 내가 진짜 이렇게 해놨어. 결과 나오면 보여주려고. 야 진짜 이렇게 있었어. 있는 얘기야라고 보여주려고.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유명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리딩 했을 때부터 이게 진짜 같았어서. 그러니까 갖다 써서라고 아, 하는 뭐지? 게 아, 거짓말 뭐지? 같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실수했어. 이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진짜 같은데 뭔가 얼굴을 보면은 니키가 거짓말 그거 같아. 진짜 아닌데? 거짓말 같아. 밤이 깊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진실의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블러드 라이어는요. 아, 형 먼저예요. 오케이. 제가 선택한 블러드 라이언은 니키입니다. 제가 선택한 블러드 라이언은 선우 씨입니다. 나한테 달려야 돼. 먼저 할 걸. 제가 선택한 블러드 라이어는 니키입니다. 야, 오, 오케이. 너 맞지? 자, 아닌데? 가장 많은 지목을 당한 뱀파이어는 니키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라이언은 손을 들어 정체를 밝혀주세요. 형 아니에요? 자, 하나, 둘, 셋. 네. 아, 진짜?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제가 라이언인 거 알면서도 이게 좀 가짜 같아. 그니까.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해외 귀신 여러분 있습니다. 봐봐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네. 해외 귀신 이 까치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것도 어떻게 알아요? 약간 전설 속의 그 그거 시대로 돌아가야지. 맞춘 두 명에게 배지를. 너무 감격스럽다. 됐다. 아, 그래도 선우 씨 진실이었네요. 네, 저는 항상 진실만 얘기해요. 아, 오늘 이 조합으로는 또 처음인데 맞아. 아주 재밌었습니다. 진짜 재밌어. 자, 그럼 다음에도 신기하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영생을 누리는 뱀파이어 미스터리 기록 블러드 다이어리.
왜 그런? 아니 이게 이렇게 있다고. 여러분 이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휘. 이거 그냥 회회라고 할까요? 왜 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뭔가 이런 소리인데 그럼 그렇게 해요. 아니 그냥 회회라 할게. 회. 회 먹고 싶어요? 시켜줄까요?